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 실패를 겪으며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오히려 그 고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저는 두 가지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믿었던 남편의 외도였고 또 하나는 저에게 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었죠. 이 두 가지의 시련은 야속하게도 한꺼번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찾아와도 힘든데 힘든 일은 손잡고 온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그때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딱 10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7살이었고요. 아직까지도 깨가 쏟아지는 인꼬 부부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사이 좋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백화점 가면 남편과 아이는 좋은 옷 사주고 저는 마트에서 저렴한 옷을 샀습니다. 그마저도 저를 위해서는 잘 안 샀고요. 좋은 음식, 좋은 식재료는 남편과 아이 주고 제가 먹고 싶은 것보다 늘 남편과 아이 위주였어요. 희생이나 헌신까지는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이 참 부질없었구나 깨달았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건 우연히 남편의 폰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피곤하다고 일찍 자는 날이었고 저는 아이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소파 옆 테이블에 충전 중이던 남편 폰에 알림 소리가 여러 번 들리더라고요. 그때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알림이 울린 거죠. 그렇게 무심코 남편 폰을 봤는데 SNS 새 게시물 알림이 뜬 거예요. 저는 좀 놀랐죠. 제가 알기론 남편은 SNS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SNS 알림이 오니까 뭔가 이상했죠. 저는 의심스러운 기분에 남편 폰을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 SNS 계정은 남편과 외간 여자의 추억이 가득 담긴 비밀 계정이었기 때문이죠. 그 상간녀가 운영하는 듯한 그 SNS에는 제 남편과의 사진들이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외도를 눈치조차 못 챘어요. 제가 좀 무심한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충 날짜를 봐도 1년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알지도 못했다니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SNS를 뒤져봤어요. 그 둘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데이트도 틈틈이 했더군요. 무엇보다 그 여자에게 값비싼 선물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없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지갑을 그 여자에게 선물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혀도 저한테는 참 안 쓰고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헛짓거리였는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남편은 내 언니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가만 보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아서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까지 했습니다. 믿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극심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는 부부들이 많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와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저한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 여자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었고 제가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남편에게 일찍 오라고 했던 날에도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년이랑 놀러 갔더라고요. 이게 사람 새끼 맞나 싶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렇게 알게 된 게 참 충격이긴 했어도 그래도 외도 증거를 손쉽게 얻어낸 건 그나마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도 증거를 얻는 게 쉽지 않아 절망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연이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과 증거까지 잡아냈으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저는 몇 시간을 꼼짝 않고 그 여자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 여자가 쓴 글들도 다 읽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는 좀 어려 보였고 남편 보고 울자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것 같았고 남편도 그 카페에 종종 놀러 가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올린 사진 밑에 남편도 닭살 떠는 댓글들을 종종 달아놓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런 말투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4년 연애하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 했는데도 제가 남편에 대해서 참 몰랐던 게 많았더라고요. 저는 흐느껴 울면서 그 증거들을 모조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안방으로 달려가 자는 남편을 깨울 생각조차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남편이 새벽 일찍 출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내가 봤던 게 꿈은 아닌가 했는데 제 폰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기분이 말도 못하게 착잡하고 자고 있는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저는 그날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도 집에 와서 멍하게 있는데 저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일 건강검진 가는 거 잊지 말라며 대장 내시경 약 잘 챙겨 먹으라고요. 저는 2, 3년에 한 번씩 친정 식구들과 건강검진을 가거든요. 다음 날이 바로 그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픈데 건강검진이고 뭐고 모르겠다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차라리 내일 언니와 만나서 이 일에 대해 상담을 해보자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갔는데 위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조직검사를 했고 위암1기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분류상 위암 1A로 수술 후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위암 1B보다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수술 잘 받고 관찰 및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해주셨죠. 암이긴 해도 그나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에 이어 위암 선고까지 받게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 제가 가장 기막히고 힘든 일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위암 선고 받기 전까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막상 제가 위암 선고를 받고 나니 남편의 외도고 뭐고 내 건강부터 챙기자는 생각이 확 들기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지켜줘야 할 아들도 있었기에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됐느냐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내가 네 외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제 마음속에서 완전한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뒤 뭐라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조직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왜? 내가 죽으면 그년이랑 본격적으로 살려고? 라는 소리가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 걸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위암 말기래. 길어야 3, 4개월이라네. 라고요. 저 몰래 바람까지 피는 남편놈이 제가 위암 말기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의 눈이 몹시 커졌습니다.
말기라고? 어. 여보! 남편은 세상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자기는 어쩌고 우리 애는 어쩌냐고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만약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의 모습에 저도 울고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제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에 그 우는 모습마저도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면서 울고 제 다리를 붙잡더니 우리 미선이 불쌍해서 어쩌냐고 꺼이꺼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속에서는 연병 떨고 있네 싶고 바람 펴놓고 쇼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죠. 제가 위암 말기라는 소문은 금방 시부모님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너 그게 사실이야? 위암 말기? 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불쌍한 거사. 젊은 것이 무슨 위암 말기야? 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모습에 저도 그제야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때 되면 한 번씩 찾아뵙고 안부 전화 드리고 특별히 좋다거나 특별히 나쁘지 않은 평범한 고부 사이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도 며느리 죽게 생겼다니까 땅을 치고 우시는데 내 생각을 좀 하셨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뭐가 괜찮어? 위암 말기라는데. 아이고, 우리 재준이는 어쩔 거야?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어머님 입에서 저희 아들 얘기가 나오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진짜 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암에 걸린 건 맞다 보니 아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했고 어머님은 한참이나 우셨습니다. 그 후 진정이 되셨는지 1시간도 넘게 창밖만 멍하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재준애미야. 네 어머니. 재준이 걱정은 말어. 우리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너는 이제 네 건강에만 신경 써. 알았지? 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나 보다. 어머님이 뭘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쩔 생각이야? 병원에서 뭐 어쩌자고 그래? 일단 수술도 받을 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수술도 받고 뭐 항암 치료인지 뭔지 그것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너 보험은 잘 해놨지? 네, 그럼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심란했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는 수술 받고 나면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건지, 이랬다가 안 좋아져서 정말 죽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심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남편은 비록 나를 배신 때렸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머님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한편으론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뒤 남편에 이어 또 하나의 배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고 나면 이따금씩 남편의 폰을 몰래 갖고 나와 그 여자와의 SNS를 살폈거든요.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르니 폰을 아무렇게나 잘 놔두더라고요. 연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한 번도 남편 폰을 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남편도 제가 폰을 볼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 폰을 작은 방으로 갖고 가 그 여자의 SNS를 다시 들어가 봤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가도 새로운 사진이 자주는 안 올라오는데 그날은 새로운 사진이 업데이트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과 어디 밥을 먹으러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또 울컥하면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와이프는 위암 말기라서 중내산에 한다는데 제 앞에선 눈물 짜놓고 뒤에선 또 인연을 만나 룰루랄라 데이트를 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남편도 죽이고 저도 콱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오빠가 알려준 소식, 이제 합칠 날도 얼마 안 남은 건가? 그 내용을 읽는데 그 소식이라는 건 누가 봐도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합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저 죽고 지가 저희 집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이거 진짜 망할 년이네. 저는 저도 모르게 욕지거리가 튀어나오고 살이까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 남편 놈은 그 글에 댓글까지 달았던 겁니다. 좀만 기다려 라고요. 이것들이 사람 새끼들인가요? 와이프 죽는다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그 내용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SNS로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 폰을 볼 때 혹시나 싶어 카톡이나 통화 내용, 문자도 다 뒤져봤는데 따로 그 여자랑 나눈 대화 내용은 못 찾았거든요. 알고 보니 SNS에 메시지 기능이 있어서 거기로 대화를 나눴던 거였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기만하고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눴던 그 수많은 대화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 와이프는 어쩌고 있는데? 수술 받았어? 아니, 다음 주로 날짜 잡혔어. 어차피 말기라면서 뭔 수술이래? 내 말이 자기가 수술이라도 해보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에휴, 용 쓴다. 그래봤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다면서. 내가 암 말기면 그냥 수술 안 하고 남은 인생 정리하고 갈 것 같은데.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자기가 안 말기라니. 생각만 해도 슬프다. 오빠는 나 없으면 못 살지? 말이라고 해?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나도. 갑자기 오빠 보고 싶다. 요새 잘 못 보고. 집 분위기가 좀 그래서. 나도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어. 좀만 참자. 남편은 상간녀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는 소리를 서슴지 않게 하더라고요. 연애까지 포함해 15년 가까이 함께한 저보다 1년도 안 된 상간녀에게 이렇게까지 절절한 마음이라니. 사랑도 의리도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는 완전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일단 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 걱정도 있고 여러 생각이 복잡하기에 이혼 소송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수술부터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모든 걸 한 번에 감당하기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이 인간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완전히 이 인간하고 끝을 내겠다. 라는 결심을 온전히 갖게 된 것이었죠. 그 저는 병원도 다니면서 동시에 이혼을 위한 변호사 상담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맘때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고 필요한 것들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틈틈이 남편의 폰을 몰래 들여다보며 그 여자가 새롭게 올리는 사진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며칠 전 다시 남편의 폰을 열어본 저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상간녀가 새롭게 올린 사진에는 어머님도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함께 식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셀카 찍듯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등 뒤로는 어머님의 모습이 분명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배신보다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진 밑에 어머님하고 식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저를 배신한 기분이 드는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며느리 불쌍하다고 우실 땐 언제고 뒤에선 남편 상간녀랑 다 같이 식사까지 하시다뇨. 저는 곧바로 메시지함으로도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에 대한 얘기도 있더군요. 어머님이 나 뭐라고 하셔? 예쁘고 싹싹하고 괜찮대. 우리 엄마가 딱 원하던 며느리상이야, 자기가. 진짜? 지금 와이프는? 좀 무뚝뚝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근데 자기는 얼마나 싹싹하고 애교 넘치냐? 어머님이 나 잘 봐주셨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아까 나한테 해주신 얘기도 감동. 나중에 카페 차려주신다는 얘기? 그것도 그거고, 이왕 이렇게 인연이 된 거 새 출발 잘 해보자면서, 그리고 재준이도 잘 부탁한다고 그러셨잖아. 맞아. 우리 엄마야 손주 걱정이 제일 크시니까. 나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재준이한테도 좋은 엄마 될게. 그거 보는데 저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벌이고 있더군요. 누구 마음대로 제 아들의 엄마가 된다는 건지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눈에 뵈는 것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카페를 차려준다뇨.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딱히 여윳돈이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상간녀한테 카페를 차려준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름이 쭈뼛 타더라고요. 아, 내 보험금 얘기하는구나. 나 죽으면 받을 사망보험금으로 상간녀 카페 차려줄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받을 충격도 없고 그냥 넋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10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과 어머님이 이렇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인간들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들 때문에라도 내가 악착같이 살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수술을 받고 저는 요양차 친정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저를 보러 왔더라고요. 아이는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고요. 여보, 괜찮아? 수술 잘 됐대. 제 수술이 잘 됐다고 하자 남편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눈에는 실망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참,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줄 것도 있고. 뭔데? 수술 전부터 주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저는 제 가방 안에 있는 서류봉투 꺼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류봉투를 꺼내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직접 열어봐. 그리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이혼 서류만 있는 거 아니고 뒤에 소장도 같이 있잖아. 위자료 수송 소장. 위자료라니? 여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김혜미. 제 입에서 그 여자 이름 석자가 나오니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뭘 오야? 누군지 잘 알잖아. 내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길게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년한테도 아마 오늘 내일쯤 위자료 소송 소장 들어갔을 거야. 내가 수술 전에 변호사랑 얘기해서 소장 보내기로 했거든. 너랑 나랑 10년 됐고 내 기여도도 충분하니 재산분할 반반 해야 될 거야. 우리 재산이라곤 대출 남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 명의라서 행여나 당신이 빼돌릴까봐 가압류도 신청해놨어. 깨끗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내놓고 양육권과 친권도 다 포기해. 그리고 그년한테 가. 나 몸도 안 좋고 너랑 인간하고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 너한테 그냥 감정이라는 게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줄 거 똑바로 주고 그년한테 꺼져. 이렇게 곱게 보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제 말에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알았어? 나 위암 선고 받기 전에. 너랑 그년이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년이 보란 듯이 SNS에 다 올려놨더만. 재밌었니? 나 배신 때리고 그년이랑 그렇게 놀아나니까? 심지어 어머님도 같이 만났더라. 내 앞에선 울고불고 생쇼를 하더니 너는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워. 남편은 제 말에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나를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네가 다 알고 있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나 변명 안 할게. 네 변명 따위 중요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혼 소송이라니 장난쳐? 뭐?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비열하게 나오더군요. 어차피 다 들킨 마당에 그냥 지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았죠. 수술 받으면 뭐해? 수술 하든 말든 어쨌든 너 말기암이라서 별로 가망 없잖아.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면서 이혼은 뭔 이혼이야? 재산 분할? 양육권? 웃기지도 않네. 너 곧 죽어. 이혼 소송 시작해도 그거 끝나기도 전에 너 이 세상 사람 아닐걸?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정말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본색 나오네. 그래서 죽지도 않은 마누라 보험금으로 그냥 카페 차려줄 생각부터 했어?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그걸 왜 내 보험금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라고 해도 너 곧 죽을 목숨이잖아. 그 순간 방문을 확 열고 저희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남편 멱살을 잡아쥐었죠.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 놓으세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어쨌든 미선이 곧 죽을 목숨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야? 그 순간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아빠가 멱살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때리고 또 싸대기를 날렸어요. 야, 그만 안 해? 뭐 하는 짓이야? 어따 대고 죽을 목숨 어쩌고 그래. 나 안 죽어. 누구 좋으라고 죽어? 야, 너 말기암이라며. 그 말에 저 웃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나? 나 말기 아니야. 위암 1기고 수술 결과도 좋대. 추가 치료 없이 일단 지켜보자는 결과 나왔어. 나 안 죽어. 뭐? 제가 안 죽는다고 하자 남편의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제가 죽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나 본데 아차 싶은 얼굴이었죠. 그리고 내 암 진단금하고 보험금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나 수익자 우리 부모님으로 바꿔놨어. 네가 그년이랑 개수작 부리는 거 알자마자. 내가 어떻게 돼도 너한테 갈 거? 단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야. 와이프 죽은 돈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쩌지? 너한테 줄 건 한 푼도 없고 도리어 네가 위자료랑 재산 분할 나한테 내놔야 되거든? 제가 암 말기가 아니라 일기라는 사실에 남편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말기가 아니라고? 그래,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죽고 못 사는 그년한테 가서 지지고 볶고 살든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다만 내 재산하고 위자료만 똑바로 내놓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꺼져. 네 면상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자. 그럼 나 속인 거야? 말기라고? 야, 이 새끼야! 속인 건 네가 우리 미선이를 속였지! 이 금수만도 못한 새끼가! 하면서 아빠가 멱살을 흔들었고 남편도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컥컥거리더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그냥 쫓아내 버리라고 했고 아빠는 현관문 열고 복도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라가서 남편이 신고 온 신발도 남편 면상에 집어던졌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두고 본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죠. 저는 변호사로부터 그 상간녀의 집으로 소장 전달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남편에게 직접 준 소장은 복사본이고 실제 소장은 남편의 회사로 보냈거든요. 남편은 자기 회사로 왜 소장을 보냈냐며 법원에서 소장이 오니까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나지 않았냐며 전화해서 펄쩍 뛰더라고요. 제 할 바 아니라고 그러게 누가 부끄럽게 살라고 했냐며 답변서나 똑바로 내고 이혼 소송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남편이 무조건 분리하다 보니 이번엔 양육권 못 준다고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비교적 어리고 또 주 양육자가 저이기도 하고 남편의 유책 사유가 컸기 때문에 양육권 소송도 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이어지던 와중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재주냄이야. 왜 전화하셨어요? 너 말기암도 아니고 괜찮다며? 네가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 보냈잖아. 둘이 돈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어. 아주 대판 싸우고.
아마도 그 망할년이 돈 나올 데 없다는 거 알고는 바로 우리 재준이 찬 것 같아. 저는 그 말 듣는데 코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맛있겠네요. 싹싹하고 애교 많은 새며느리 드리는 줄 아셨을 텐데. 너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머님 저 수술 전에 그 여자랑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싹싹하고 애교 많아서 딱 원하던 며느리라면서요. 제 말에 어머님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시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겠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결혼 생활 10년 됐고 그동안 가족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저 죽는다고 하니 바로 아들 새 출발하라고 등 떠미세요? 바람난 아들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그 내연녀까지 만나서 식사하고 내 아들 잘 부탁하니 뭐니 그러셨다면서요. 참 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제 사망보험금으로 그 여자 카페도 차려주신다고 했죠. 어머님 미치셨어요? 아니 재준애미야,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손주 재준이 걱정돼서. 너 죽고 나면 재준이 어떻게 해? 나도 나이 들어서 재준이 봐주기 힘든데 마침 선호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나도 기가 막혔지. 유부남이랑 바람피는 년이 제정신일 것 같으세요? 그런 여자한테 어머님 손주를 맡기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 부모님이 맡아주셔도 돼요. 그딴 핑계 대지 마세요. 저 죽으면 보험금 받아서 새 출발하려던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손주 핑계 대는 게 더 역겨워요.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쌍욕이라도 하고 싶은 거 참는 줄이나 아세요. 내 앞에서 울지나 말든가. 어머님 아들도 쓰레기지만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야, 그렇다고 말기도 아니면서 말기라고 속여? 네, 그렇게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걸로 쓰레기들 잘 걸러냈잖아요. 쓰레기? 야, 네가 위자료 소장 보내는 바람에 선호네 회사에도 소문 다 나고 얼마나 곤란해졌는 줄 알아? 어쩌라고요. 누가 암 걸린 마누라 두고 바람 피랬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마시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번엔 제가 뭐라고 할지 모르고 쌍욕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뻔뻔한 집구석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 후 소송이 막바지일 무렵 부부 동반으로 잘 알고 있는 남편 친구의 와이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랑 성향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종종 연락도 하고 밖에서 따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몸은 괜찮으냐, 이혼한다던데 힘들지 않느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와이프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선호 씨 완전 쌤통이죠 뭐. 미선 씨 배신 때리고 지금 완전 폭망이라니까요. 폭망은요 뭐 그 인간은 저 없어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폭망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저희 남편한테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미선 씨한테 전화한 거예요. 선호 씨가 상가 투자를 했대요. 대출까지 받아서. 그거 몰랐죠? 네? 상가 투자요? 네. 저희 남편 말로는 대출 받아서 상가 분양받았고 거기에 그 선호 씨랑 바람났다는 여자랑 같이 카페 차리려고 했었나 봐요. 대출을 7억 원대로 받았댔나? 그랬는데 나중에 돈 나올 때 있다고 무리해서 받은 거 있죠?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그건 아예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아마도 나중에 돈 나올 때라는 건 제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나마 잠잠해졌다가 또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하지만 곧 이어지는 그분의 말에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해요? 상가도 계속 공실이고 카페 차리기로 한 것도 없던 일 됐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얘기 전해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강지처 몰래 바람피고 무려 사망보험금으로 내연녀랑 카페 차리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미친 거지 정말. 미선 씨는 전혀 몰랐죠? 네, 그건 전혀 몰랐네요. 지발등 지가 제대로 찍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미선 씨. 나는 미선 씨 편이에요. 필요한 거 있음 언제든지 말해요. 그렇게 남편이 저 몰래 상가 분양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보험금으로 아주 야무지게 새 출발 준비 다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가는 완전 공실이고 그 후로도 임대 문의도 없나 보더라고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신도시의 상가 분양을 받은 건지 스스로 폭망길 제대로 걷는 것 같았습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저는 재산 분할 반 받고 위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그 여자와 남편 모두에게요. 양육권도 제가 갖기로 해서 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집 날리고 위자료 내놓고 거기다가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은 상가는 망해가고 있고 그 여자랑도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둘이서도 소송한다는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폭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이 망하는 것을 들으며 보란듯이 병원 가서 검사받으며 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아이 양육도 하고 있고요. 암 진단금과 보험금이 좀 나왔는데 그건 통장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면 저도 제 일을 준비하고 완전한 홀로서기를 준비할 때 그때 필요하면 쓰려고요. 믿었던 남편의 외도 사실과 위암 진단, 정말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잘 넘기고 나니 제가 더 성장한 것 같고 한결 더 의연해진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어쩌면 저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위기를 발판 삼아 오히려 모든 것에 더욱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몸도 마음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단련시키며 제 스스로도 잘 돌보고 저희 아이도 잘 돌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